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제 주제 통합 질문이었죠. 바로 페니실린. 가글에서는 이제 뭡니까? 페니실린의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글에서는 이제 페니실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1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를 읽고 가진 의문으로 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의약품으로서 페니실린의 상업적 가치는 어떻게 인식되었나?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이 글에서는 상업적 가치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죠. 페니실린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만들어낸다든지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난 내용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페니실린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로운 역할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페니실린이 동물에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를 죽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박테리아만 골라서 죽이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 위에 있죠. 보면은 뭡니까? 바로 펜티로글라칸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박테리아에서 이제 음성균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그 페니실린이 여기에 있는 세포벽을 그때 파괴해가지고 세포를 죽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모든 박테리아를 죽이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바로 뭐였다? 박테리아를 죽이는 이유는 바로 박테리아의 그쵸?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포벽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효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페니실린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의 이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의 세포벽과는 좀 다른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번. 살아있는 동물에서 페니실린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어디에 있었다? 가에서 페니실린이 발견되는 과정에서 존재를 했었던 내용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오히려 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내용이었고 4번. 페니실린이 부작용 없이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역시 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다? 페니실린의 그렇죠? 실린의 작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나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페니실린이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에 백신보다 더 효과적임은 어떻게 입증되었나?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바로 뭐다? 페니실린이 발견될 당시에는 바로 뭐다?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그쵸?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페니실린 연구가 일정 기간 중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다? 가에 있었던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가에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사실 5번 선지는 완전히 틀린 선지입니다. 알겠죠? 무엇이 틀렸느냐? 백신보다 더 효과적인가 하는 내용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니실린 연구가 중단된 이유가 오히려 사람들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페니실린이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페니실린이 대중적으로 쓰이게 됐다라고 얘기했지 백신보다 더 효과적인가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억. 자, 기억을 보시면 자, 대표적인 세런디피티로 플래닝에 페니실린 발견을 들 수 있다. 즉, 우연하게 발견한 대표적인 예가 페니실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플래닝이 푸른 곰팡이의 배양액이 포도상규근 배양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플래닝이 페니실린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것은 페니실린이 사람의 감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몰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었죠. 당시에는 바로 뭐다?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플래밍이 포도상규근을 연구하다가, 그쵸? 연구하다가 푸른 곰팡이의 항균 효과를 알게 된 것은 탐구 목적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발견이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위에 보도록 합시다. 자, 플래밍이 포도상규근을 연구하다가 푸른 곰팡이의 효과를 발견하게 된 거. 그쵸? 자, 여기서 보면. 자, 포도상규근의 특성에 직접 호기심을 느꼈는데, 그는 실험실에서 배양시킨 그 고체 영양 젤리 위에 환자의 종기에서 뽑아낸 포도상규근을 배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휴가를 갔다 왔더니 그쵸 거기에 보면은 푸른 곰팡이가 핀 영양 젤리 주변에 포도상규근의 진막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래밍은 그 곰팡이의 일부를 채취해 영양액이 담긴 플라스크에서 대량으로 배양하는 푸른 곰팡이를 배양한 영양액을 조금 채취해 포도상규근 배양제수에 떨어뜨렸더니 예상대로 푸른 곰팡이 배양액이 포도상규근의 배양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잠깐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쵸. 자, 먼저 똑같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플래밍이 포도상규근을 연구하다가 푸른 곰팡이의 항균 효과를 알게 된 것은 탐구 목적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발견이었다.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4번. 플로리 연구팀이 주입한 페니실린 제제가 고열과 오한을 일으킨 것은 페니실린 발견에 엄청난 의미를 드러내는데 장애가 될 뻔했다. 그쵸? 사실 이 고열과 오한을 일으킨 것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다? 함께 섞여있던 불순물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바로 뭐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당시에는 이런 뭡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이 생각을 잘못 생각을 함으로써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되면서 역시 연구를 중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했었죠. 그쵸? 자, 5번. 전쟁 중에, 그쵸? 자, 생산된 페니실린이 부상자와 일병 감염자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됨으로써 페니실린 발견에 엄청난 의미가 확인되었다. 이것도 역시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 두 개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다시 봅시다. 플래밍이 푸른 곰팡이의 배양액이 포도상규근 배양을 저해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 틀릴까? 자,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알겠죠? 얘는 바로 뭐다? 우연한 사건. 여기서 1번에서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였다? 바로 푸른 곰팡이가 핀 곳에 그쵸? 포도 상구균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우연한 사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직접 실험을 하게 되죠. 실험을 하게 됨으로써 바로 무엇이다? 바로 푸른 곰팡이
배양액이 그렇죠. 포도상구균 배양액의 파괴 그렇죠.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정이 지금 얘가 우연한 거고 얘는 직접 실험으로 확인을 한 내용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저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거는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우연한 발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얘는 오해하기에 좋은 성지가 되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 플레밍이 페니실린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이유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그러나 플레밍은 페니실린이 불안정하고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연구를 더 진척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는 감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을 활용하는 것이 각광을 받았기에 의학계에서도 항박테리아 제제를 개발하려는 동기가 미약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페니실린이 항박테리아 제제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것만 인식을 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바로 뭐다 얘가 진짜로 효과가 제대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뭡니까 연구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쵸.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모로 보는 것이 더 맞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연구를 중단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그쵸. 정확한 이유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은 그쵸.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다? 지금 금방 까먹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는 자, 여기서 얘기했듯이 불안정하고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즉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즉각적으로 박테리아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회 분위기가 그 뭡니까 플레밍에게 페니실린 연구를 더 지속하지 못하게 만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로 인해서 이거를 모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추론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단정하기엔 사실 애매한 선지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세모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맞는 선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판단할 때는 핵심은 요거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선지를 고르는 것이 아마 더 효과적으로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유를 더 알아두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자, 15번 니은의 활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을 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은 자, 플로리의 연구팀이죠. 그렇죠?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플로리의 연구팀은 점차 더 정제된 페니실린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페니실린의 치료 효과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8마리의 생쥐에게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주입했고 그중 4마리에게만 페니실린을 주사했다. 그 결과 페니실린을 맞은 4마리만 목숨을 구했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살아있는 동물의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으니 입증을 한 것이 바로 플로리의 연구팀이 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의 활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플로리와 체인은 항박테리아 제제 중 하나로서 페니실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순수한 그렇죠? 페니실린
배양액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2번. 히틀리는 인체에 적용할 약의 페니실린을 얻기 위해 시선을 마련하고 배양 인력을 확보하였다. 그렇죠? 바로 이 활동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 순수한 페니실린 배양액을 만들게 됐죠. 자, 체인은 페니실린 연구를 위한 자금을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 요청하여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아냈다. 자, 히틀리와 체인의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보시면 히틀리는 수백 개의 배양 접시와 그곳에서 푸른 곰팡이를 키울 인력을 확보하고 배양을 통해 필요한 양의 페니실린을 얻는데 성공을 했다. 필요한 양을 얻은 플로리 연구팀은 자원자에게 주입한 페니실린 제제가 고열과 오한을 일으키자 페니실린이 항박테리아 제제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했지만 곧 그것은 페니실린에 섞여 들어간 불순물 때문임이 밝혀졌다. 플로리 연구팀은 화학자 에이브러햄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방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페니실린 제제를 자원자에게 다시 주입했고 결국 무해함이 밝혀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페니실린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때 플로리와 히틀리는 194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농구성 소속의 북부지역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푸른 곰팡이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 있는 이 연구소는 곧 옥수수 침지액을 활용하여 대량으로 푸른 곰팡이를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죠. 자, 칸텔러프 멜론에서 플레밍이 발견한 것보다 약 200배나 많은 페니실린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푸른 곰팡이도 발견하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이름이 뭐였지? 여기 있죠. 자, 봅시다. 플로리는 자신의 기관에서는 페니실린 연구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자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 자금을 요청했고 성공적으로 받아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록펠러 재단의 연구에서 그렇죠? 지금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다? 체인이 아니라 플로리 자신이라고 그래서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플로리와 히틀리는 미국의 농구성 소속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대규모로 푸른 곰팡이를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내용은 아까 읽었던 밑에 부분에 있었죠. 자, 에이브러햄은 고열과 오한을 일으키는 원인이 원인이 된 불순물을 페니실린 제제에서 성공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역시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쵸. 여기서 보면 자, 봅시다. 여기 있죠. 그쵸? 자, 화학자 에이브러햄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한 방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성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체인이 아니라 플로리가 페니실린 연구를 위한 자금을 록펠러 재단에 요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6번. 자, 펩티도글리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나글에 제시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었죠. 자, 요것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펩티도글리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봅시다. 자, 보시면, 자,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주 성분이 셀룰로스여서 펩티도글리칸이 없는 반면에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과 지질,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페니실린이 바로 뭐다? 그 생성을 억제해서 세포벽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그런 그 효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페니실린에 의해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받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삼투압 변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터져서 세포에서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박테리아는 죽게 된다. 그래서 그 페니실린이 박테리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이하의 펩티도글리칸 생성을 억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세포벽을 의 생성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삼투압에 의해 세포가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여기 내용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은 바로 뭐다? 자, 효과가 없는 그 페니실린이 효과가 없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그람 음성균. 자,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페니실린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박테리아를 염색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그람 염색법으로 박테리아를 염색할 때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꺼운 그람 양성균은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반면 펩티도글리칸층이 상대적으로 얇은 그람 음성균은 붉은색으로 염색된다. 그래서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층이 얇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펩티도글리칸층이 얇은데도 그람 음성균이 그람 양성균과 달리 페니실린에 죽지 않는 것은 그람 양성균이 없는 박테리아 외막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박테리아 외막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포벽 바깥에 외막이 있어서 항생제, 염료 및 계면 활성제로부터 세포벽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람 양성균의 경우는 바로 뭐다? 박테리아 외막이 없고 펩티도글리칸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니실린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역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에 모두 존재한다. 얘는 맞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때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다? 글리칸층의 두께가 두껍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께는 20에서 8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두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람 음성균은 어떻다? 두께가 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대략 7에서 8 나노미터 정도의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지만 두께는 다르지만 어쨌든 동시에 존재하는 게 바로 펩티도글리칸층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2번. 박테리아와 달리 식물세포의 세포벽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죠?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무엇으로? 세포벽은 바로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3번. 페니실린이 그 합성을 방해한 결과로 그람 음성균은 죽게 된다. 아니죠. 이것은 틀렸죠. 그람 양성균이 죽게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람 음성균의 경우는 바로 외막 구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페니실린에 의해서 바로 뭐다? 세포벽의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페니실린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양성균만 페니실린에 의해서 파괴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자, 박테리아에서 트랜스펩티데이스가 작용해야 정상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쵸? 이걸로 인해서 형성이 되고, 그쵸? 그런데 바로 뭐다? 이 페니실린이 바로 요 형성 자체에 작용을 해가지고 뭡니까? 펩티도글리칸층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람 양성균에서는 페니실린에 의해 정상적인 합성이 방해를 받는다. 그쵸? 이걸로 인해서 세포벽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번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맥상 A부터 E와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A를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그 곰팡이의 일부를 채취해라고 되어 있어요. 채취해서 그 곰팡이의 일부를 골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네요. 1번이 틀렸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바꾼다면 바로 뭐다? 일부를 뭡니까? 뽑아내요. 이런 의미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B. 자, B는 바로 뭡니까? 보시면 800배로 희석한.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묽게 만들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희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묽게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C를 보시면은, 자, 보도록 합시다. C. 평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바꿔도 역시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D. 이런 거는 직접 바꿔보면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D 같은 경우는 다른 페니실린의 변형체들이 존재하며 변형체들이 있으며 이렇게 해도 역시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무정명사이면은 의미가 약간 존재한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냥 on, off에서 on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루어져. 자, 이의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 있네요.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다.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다. 역시 이렇게 해도 맞는 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취해는 골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채취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부분을 뽑아내요. 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혹은 수집하여 이런 의미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유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여러분들 육모에서 보면 화법 지문까지만 우리가 오늘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화법 지문까지는 마무리를 해버립시다. 하나라도 더 해야지 다음에 부담이 적겠죠. 자, 다음 주에 요거 시험지도 같이 갖고 오시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받으시고. 자, 이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육모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딱후딱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설마 여기서 틀린 학생들은 없겠죠?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발표라고 하는 거 혼자서 여러 명에게 말하는 말 아니고 화법 전문 지문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민속박물관 체험학습에서 본 옛 물건 중에 무엇이 기억나나요?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안녕하세요 라고 첫인사를 해요. 자, 지금까지 봐왔던 발표문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바로 자기소개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지난 민속박물관 체험학습에서 본,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 학교에서 단체로 체험학습으로서 민속박물관에 갔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옛 물건 중에서 무엇이 기억나나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답변을 듣고 있는 모습, 그리고 네라고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말하기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네, 저는 초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초가 인상이 깊었다는 거죠.
요즘은 초를 생일과 같이 특별한 날에 주로 사용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특별한 날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초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 옛날과 현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초는 밀랍이나 기름을 특정한 형태로 굳혀 만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자, 초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밀랍이나 기름을 특정한 형태로 굳혀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서 초의 개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그 앞부분입니다. 즉, 이 초에 대한 개념은 누구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국립박물관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이 개념에 대한 일종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출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밀랍은 벌집 재료 중 하나로 밀랍으로만 만든 초는 서민들에게는 평소에는 쉽게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밀랍에서 알록달록하게 색을 들인 화촉은 매우 귀해 혼례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현재에도 화촉을 밝힌다라고 하면 결혼을 의미하죠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화촉을 밝히다 라고 해서 일종의 관용어를 제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냐, 이 화촉을 밝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중세시대에 사용되었던 이 초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초와 관련된 전통 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어질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료 제시. 이것은 초가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초를 꽂아 사용하는 촛대입니다. 촛대 중에는 이렇게 뒤쪽에 금속판이 달려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기역의 자료는 지금 바로 요 첫 번째 요 자료를 지금 가리키고, 이때 바로 뭐다? 초의 뒤쪽 편에 금속판이 달려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금속판을 뭐라고? 불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점점 표시된 요것이 바로 무엇이다? 불후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 불후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불후리가 촛불의 뒤에 있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답변을 듣고 맞습니다. 불후리는 불빛을 반사해 주변을 더 밝게 비추는 기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후리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죠? 바로 뭐다?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청중에게, 그렇죠?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올려놓고. 자, 두 번째 자료를 봅시다. 자료 제시 니은. 그렇죠? 자, 이 둥근박 모양 기구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순찰할 때 쓰던 조족등입니다. 자, 위에 자료를 한번 보고 봅시다. 자, 위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둥근 박의 모양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이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은 언제 쓰는? 그렇죠? 바로 밤에 순찰할 때 쓰던 조적등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바로 뭐다?
자기가 질문하고 그것에 답변을 하는 자, 문답에 어우 죽겠네 씨.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한자로 비추다를 뜻하는 조, 발을 뜻하는 조, 그래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조족등.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은 바로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억양이나 세기, 빠르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뭐다? 대상을 강조해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조족등, 즉 발을 비추는 등이라는 뜻입니다. 모양이 둥근 닭과 같다고 해서 닭등이라고도 불렸답니다. 자, 자료 제시. 자, 조족등 내부에는 반원형의 고리배 전축이 있어 조족등이 달빛을 비추든 앞을 비추든 초가 똑바로 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자료와 요 자료는 지금 위의 자료를 보면 동일한 자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여기서 보면 자, 이것이 조족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그 원리가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려도 올려도 초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에서는 동일하게 자료 2번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청사초롱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료 3을 제시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아까도 잠깐 보긴 했지만 자, 여기서 보면 위에가 붉은색이고 아래가 푸른색인 요 등불을 바로 청사초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이 있죠.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철이나 나무 결국에 종이나 비단을 감싸 만든 기구가 초롱입니다. 그중 붉은색과 푸른색의 천으로 싼 것이 청사초롱이죠. 이게 바로 청사초롱의 의미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자료 제시 청사초롱은 이렇게 전통 혼례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붉은색은 양을 상징하여 신랑을, 푸른색은 음을 상징하여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자료도 역시 동일하게 같은 리을과 미음을 동일한 자료삼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새 출발을 하는 부부가 조화롭게 결합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상징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청사초롱을 그쵸? 바로 결혼식에 혼례에 사용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 옛사람들은 초를 사용할 때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기구를 썼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35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늘 얘기하지만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이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용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관용 표현은 바로 뭐다? 하촉을 밝히다 라고 하는 관용 표현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청중의 답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서를 제공하였다. 그렇죠? 이 단서는 바로 뭐다? 불후리의 위치에 주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의 설명을 활용하였다. 관련 기관이 바로 뭐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관의 설명을 활용했었죠. 자, 4번. 발표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준언어적 표현, 그쵸? 말을 또박또박 아까 끊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5번. 청중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사용하였다? 아니죠. 이 글에서 질문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로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나오는 멘트 잘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질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5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그쵸? 자,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루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조족등, 청사초롱에 대한 자료죠. 자, 1번. 자료 1은 촛불에 비친 부루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에 제시하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틀렸다는 거죠. 그쵸? 바로 뭐다?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부루리가 촛불에 빛을 비치는 영향을 설명을 하는 거죠. 알겠죠? 왜? 부루리의 역할이 바로 뭐였다? 부루리는 바로 촛불에 빛을 반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이 이렇게 타더라도 어때? 빛이 이쪽으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비치게 만들어주는 게 부루리가 하는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부루리가 촛불에 빛을 비치는 영향이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자료 2는 조족등이라는 이름이 형태에서 유래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니은을 제시했다. 아니죠. 이거는 형태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즉 이거는 발빛을 비추는 그쵸? 얘기했고 이름의 유래는 바로 뭐다? 한자어 풀이를 한자 풀이를 통해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료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조족 등의 이름에 대한 설명은. 알겠죠? 자, 3번. 자료 2는 조족 등의 초가 기울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귿을 제시하였다. 그쵸? 요런 뭡니까? 일종의 장치가 달려있어가지고 항상 촛불이 위로 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조족등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번. 자료 3은 바람에 취약한 초롱의 단점? 아니죠. 바람에 취약한 촛불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을에 제시했다고 해야 맞는 거죠. 왜? 여기에 천을 단 이유가 바로 뭐다? 천이나 비단을 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바람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죠. 5번. 자료상은 청사초롱이 혼례해서 사용자에 따라 색이 다르게 그렇지 않았죠. 그죠? 색은 의미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붉은색은 남편을, 그쵸? 그 다음에 푸른색은 아내를 나타낸다. 그래서 양과 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청사초롱을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색 자체는 어때? 색이 고정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청사초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되게 좀 애매하게 나눠놓긴 했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발표자가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발표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발표자와 공유하는 경험이나 생활과 관련 있는 소재에 흥미를 보일 것 같다. 자, 그래서 체험학습에서 민속박물관을 방문했던 경험을
발표 초반에 환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존재를 했었죠. 그죠? 아까 앞에서 바로 뭐다? 지난번 그 뭡니까? 민속박물관에서 그죠? 본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의 방식을 사용을 해서 기억을 환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초가 오늘날 언제 쓰이는지 알려주기 위해 생일에 초가 사용됨을 언급하였다. 그쵸? 이것도 역시 맞죠? 대신에 이걸 언급하는 방식은 바로 뭐였다? 바로 과거와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쵸? 과거에는 일상의 여러 곳에서 쓰였는데 지금은 생일에나 쓰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죠. 자, 3번. 과거에는 초의 재료에 대해서는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특정 재료의 초가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될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바로 특정 재료는 바로 밀랍이었죠. 그래서 밀랍은 뭡니까? 벌집에서만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귀한 재료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속박물관을 개략했으니 옛 물건이 쓰이던 상황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 특정 상황에서 쓰이던 청사초롱의 상징적 의미, 이것은 바로 뭐다? 결혼을 의미한다. 남녀의 이런 음양의 화, 그렇죠? 바로 음양의 화합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초롱이 쓰이는 상황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일화를 제시했다. 일단 첫 번째, 일화는 확실하게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청사초롱이 혼례에도 쓰였다고 했지 현재에는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다 이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5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내용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한번 조금만 마무리하고 5분 뒤에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